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김도인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첫 번째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PPT 화면을 좀 제가 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사실상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데 저희는 오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만 다룰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으로 나오는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였을 때 이를 중대산업재해라. 그 외에 종사자,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영 책임자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연 경영 책임자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CSO라고 해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나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를 두기도 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나 검찰에서 지금 기소되는 상황을 보면 이러한 CSO를 두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약화되거나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CSO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본인의 권한이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제 라인이나 이런 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 CEO, 즉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CSO를 선임하신다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하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도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치사죄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시면 그 당시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한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면 그 의무의 주체가 다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에 관해서 그 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하였는데요. 대부분 이런 의무를 그 대표이사가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수행했던 산업법 위반 사망 사고에서도 대표가 기소된 사안은 없었고요. 대부분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 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특히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 즉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를 보시면 사망사고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는 징역과 벌금을 병가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규정에 비해서 매우 높은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액에 대해서도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사고 현장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전 산안법 때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런 점을 다 고려하셔서 미리 예방을 하시고 또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영
책임자 등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할까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게 사실 많기도 하지만 또 막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그 해석례가 많지가 않고 실제 판례를 통해서 나온 판결도 14건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해석이 뭐 고용노동부 검찰에서도 조금 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 대표님들께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꼭 이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뒤에 저희 조윤서 대표님께서 뭐 위험성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이 됐지만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건설업에는 이제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3년의 경과 규정을 두었는데요. 그 3년이 되는 날이 얼마 전이 2024년 1월 27일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 사업자 그리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건설업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 설명에 참석하신 많은 대표자님께서도 중대재해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 막막하시고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많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그리고 이 막연한 이 의무를 어떻게 다 이행해야 하느냐 또 이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뭐 이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은 이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를 꼭 실시하시고요. 두 번째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하셔야 되며 세 번째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을 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셔야 되고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특히 위험한 기계나 기구, 설비에 대해서 사전 안전 점검을 특히 하셔야 하고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필히 지급하시고 이에 착용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에서 이 학대 적용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1호 판결이 2023년 4월 6일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선고되었는데요. 원래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이 한국제강 사건이 1호로 선고가 될 예정이었는데 당시 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야 할 사건이 합의부로 가서 재배당되면서 이 사건이 1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1호 판결이 온유 파트너즈 사건을 보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요양병원 증축 공사 중에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5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을 해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와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 즉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시 현장 소장과 같은 안전관리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왔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대표이사,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 등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유 파트너스 사건의 경우에는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건이었는데요. 하청 현장 소장, 원청 현장 안전관리자, 원청 현장 소장, 외에 원청 대표이사까지 기소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원청 대표이사가 가장 중한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원청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원청 대표자에게 1억 이유를 대면서 처벌을 하였는데요. 그 근거를 보시면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위험이 있다면 그에 대비해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아마 이외 사례에서도 이러한 의무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만큼 양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사고의 발생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각 회사에서 유가족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었음에도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이유로 이전 산재 사건보다는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였고 양형 수준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청은 도급인으로서 대표이사, 현장 소장, 현장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았는데 하청은 현장 소장만 처벌을 받은 것이죠. 이는 이 당시에 건설공사 도급액이 6억 원 정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청인 아이콘 ENC의 대표이사는 이 처벌에서 빠지고 현장 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만약 위 사고가 지금 발생하였다면 이 하청업체인 아이콘 ENC의 대표이사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상컨대 하청 현장 소장보다 조금 더 높은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의 의미이고요. 그 때문에 지금 설명회에 참여하신 대표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맡은 파트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꼭 이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 설명회가 다 끝난 이후에 별도의 Q&A 시간을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파트는 김대건 노무사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설명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